보람에 성공하자. 단자형 F-50 전투기까지 개발하려는 대한민국 물결표. 지난 2021년 서울 ADEX에서 현직 FA-50 파일럿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FA-50 파일럿에게 블록 24양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E 능력을 구형 F-16C D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F-16보다 부족한 채공시간 및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의 부재 등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우수한 전투기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한동안 이슈가 되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공군은 명확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F-5 전투기를 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접하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드러내놓고 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설명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안보 및 정보원의 보호와 직결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관계자에게 질문해 보리라 마음먹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나?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국내형과 해외 수출형의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KF-21 1호 기의 지상주행 테스트는 언제 실시될 것인가? 7월로 예정된 비행 테스트에 변경사항은 없는가? 비행 테스트는 공개, 비공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LAHV 실전 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LAHV 강점은 어디에 있으며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인 FA-50 블록 22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조차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요군의 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블록 20로 개량된 FA-50E 등장이 충분한 숫자에 KF-21 보라매를 확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어온 예상치 못한 바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 공군이 적어도 2에서 300대, 많으면 4에서 500대에 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록히드 마틴의 허락이 없으면 FA-50 개량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블록 10 개량을 통해 독자적으로 FA-50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의 장착과 공중급유 기능의 부여, 기체 재설계를 통한 전투 행동 반경의 확장, FA-50 조종석 화면을 F-35나 KF-21과 호환될 수 있도록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것 등은 KAI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개량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되어 왔으며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FA-50의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우수한 로우급 제공 전투기의 등장으로 KF-21 같은 미들 하이급 기체를 도입할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미국은 자국 전투기에 외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거부하고 있으며 반대로 외국 전투기에 AIM-120 암람을 통합시키는 경우에도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미국산 레이더가 탑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레이더의 세부 사항을 모두 파악해야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깊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모두 미국 F-15를 수입해서 운용하는 국가들인데 이스라엘과 일본 둘 다 자국에서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예를 들면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15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국 전투기에 외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죠. 그리고 향후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할 KF-21 보라매는 미국산 레이더도 아닌데 어떻게 AIM-120 암람을 장착한다는 소린가? 라는 의문이 떠올라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암람 통합을 위해 꺼림칙하지만 국산 AESA 레이더의 세부 사항을 미국에게 알려준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미국이 반드시 KF-21의 암람 통합을 승인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F-15에 탑재된 미국산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무장 데이터 링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었을 경우 이들을 주력인 KF-166, F-15K, F-35A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연동 변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기술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 연동 변환 기술은 일종의 에뮬레이터로 이해됩니다. 즉,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국산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로 하여금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인식하게 만들고 레이더를 이용해 유도 정보를 교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까지 연동 변환 기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을 이용하여 FA-52나 KF-21의 임무 컴퓨터로 하여금 AIM-120 암람을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면 유도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FA-52나 KF-21의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의 AIM-120 암람을 인식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목표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국내 군사전문지와 4월 21일자 이데일리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테스트 비용으로만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합니다. 또 한 가지, AIM-120C 위 사정거리는 80에서 100km 수준이지만 현재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 제2헬 M203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M2032 레이더의 스펙상 탐지거리는 최대 100km이지만 소형 기체인 FA-52 발전 용량의 한계 때문에 레이더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 탐지거리가 통상 70km 정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M-120C 위 긴 사정거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탑재된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전력은 적게 소모하고 성능은 더 우수한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29를 우크라이나로 이전시켰을 경우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대체 전력으로 최근 폴란드 정부가 KAI와 논의하고 있는 FA-50 블록 20에서 언급된 노스롭 그루먼의 AN, APG-83 AESA 레이더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담입니다만 폴란드 정부와 KAI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실시한 사실이 있고 폴란드 정부로부터 36개월 안으로 FA-50 블록 20위 인도가 가능하냐는 질문까지 받은 것도 관계자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로 FA-50 블록 20가 수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 이야기를 미국산 레이더로 돌려보면 F-16 규격에 맞춰 설계된 APG-83 AESA 레이더를 FA-50에 맞게 축소하여 설계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산 레이더이기 때문에 FA-50에 장착이 된다면 AIM-120 암람을 통합시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F-16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FA-50의 기체 특성이나 비행 특성은 F-16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지어 부품이 상호 호환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곧 AIM-120 암람 장착 이후 통합 테스트 과정에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F-16의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가 얼핏 흘린 FA-50에 미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 F-16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FA-52 성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과연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서줄까?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미 공군이 작년 후반부터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고등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KKMD-354화를 통해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TF-50이라는 제식 명칭까지 부여하며 ATT 사업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미 공군은 고등 전술훈련기라는 이름 아래 훈련기와 전투기 역할을 겸할 수 있는 기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포드를 포함한 여러 항전 장비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다수의 하드포인트, 공중급유 기능, 전술 데이터 링크 등 전투기 사양을 요구하는 미 공군의 요구 조건에서 저가형 훈련기 사양으로 만들어진 보잉의 T-7A보다 록히드 마틴 앰퍼샌드 KAI의 TF-52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며 만약 TF-52이 선정된다면 미 공군은 당연히 AIM-120 암람의 운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F-52 레이더도 자연스레 미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으면 400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고등 전술훈련기 TF-50에 미국산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가격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